저는 김주미라고 합니다. 올해로 65살이 됐어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난 추석에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와요. 그날은 추석 하루 전이었어요. 아침부터 찬바람이 불어 옷깃을 여미게 되더라고요. 그날따라 왠지 마음이 울적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민족데이 동이라며 사람들이 고향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우리 은수도 오겠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은수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이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마침 은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은수야? 어머니, 은수의 목소리가 왠지 평소와 달리 무거워 보였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죠. 그래, 언제 오니? 손주들 보고 싶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은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 추석에는 찾아뵙기 어려울 것 같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회사에서 급한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추석 연휴 동안 일해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 어쩔 수 없지. 일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니 마음이 더 아파왔어요. 명절인데 가족이 모이지 못한다니 참 서운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은수도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죠. 며느리랑 애들은? 그 애들이라도 보내지 그러니? 아, 그게. 애들도 공부 때문에. 은수의 말에 더 큰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공부가 가족보다 중요하다니.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그래, 공부도 중요하지. 또다시 침묵이 이어졌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귀성 행렬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더욱 쓸쓸해졌어요. 그때 문득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럼 내가 음식이라도 보내줄게. 퀵으로 보낼 테니 맛있게 먹어. 아내, 감사합니다. 은수의 목소리에서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형식적인 대답 같았죠.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보낼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송편이랑 갈비찜, 너희가 좋아하는 것들로 준비할게.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보내지 마세요. 저희 먹을 것도 많고. 은수의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씩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괜찮아. 명절 음식인데 어떻게 적게 보내겠어. 맛있게 먹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서운함, 걱정, 그리고 약간의 기대감이 뒤섞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유난히 높아 보였어요. 에이, 뭐 어때? 내년에는 꼭 오겠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비록 가족들이 오지 못하지만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보내겠다는 생각에 조금은 위안이 됐죠. 그때만 해도 제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게 될지 몰랐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비록 가족들이 오지 못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전하고 싶었거든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이 가득했어요. 명절을 앞두고 장을 받았던 게 다행이더라고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묶으며 중얼거렸어요. 제일 먼저 송편부터 시작했죠.
찹쌀가루를 익반죽하고 소를 만들고 송편을 빚으면서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은수야, 이렇게 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어릴 적 은수와 함께 송편을 빚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서툴렀던 은수의 손이 지금은 얼마나 컸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송편을 다 빚고 나니 벌써 저녁이 되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죠. 다음은 전을 부쳤어요. 호박전, 동그랑땡, 생선전. 하나하나 정성껏 부치면서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우리 손주들은 동그랑땡을 좋아하지. 손주들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전을 부치면서 문득 며느리 생각도 났죠. 며느리는 호박전을 좋아했었지. 며느리와의 관계가 조금 서먹해진 게 언제부터였을까?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에이, 이번 기회에 관계가 좋아질 거야. 밤이 깊어갈수록 부엌에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어요. 갈비찜을 끓이는 냄새, 잡채를 볶는 냄새. 그 냄새를 맡으니 더욱 가족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아, 맞다. 약과도 만들어야지. 손주들이 좋아하는 약과도 빼먹을 순 없었어요. 밀가루를 반죽하고 기름에 튀기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께서 약과를 만드시던 모습이 떠올랐죠. 어머니, 저 잘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어머니를 향해 중얼거렸어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니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울면 안 돼. 음식에 눈물 들어가면 맛 없어진다고 어머니가 그러셨잖아. 밤새도록 음식을 만들었어요. 피곤할 법도 한데 이상하게 힘이 나더라고요. 아마도 가족들 생각 때문이었겠죠. 아이고, 벌써 새벽 4시가 다 됐네. 시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오히려 뿌듯했어요. 이제 포장만 하면 되겠다.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포장했어요. 은수가 좋아하는 갈비찜, 며느리가 좋아하는 호박전, 손주들이 좋아하는 약과 하나하나 싸면서 그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이걸로 충분할까? 뭐 더 없나? 자꾸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이것저것 더 넣었어요. 김치, 장아찌, 곶감. 상자가 불룩해질 때까지 넣었죠. 이제 됐다. 겨우 포장을 마쳤을 때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밤새 잠도 안 자고 음식을 만들었지만 피곤한 줄도 몰랐어요. 오히려 설레는 마음이 가득했죠. 배송 기사님 오면 바로 보내야지. 아침 일찍 퀵 배송 기사님이 오셨어요. 문을 열자마자 부탁드렸죠. 이 음식들 좀 조심히 다뤄주세요. 깨지기 쉬운 것들이 많아요. 네, 걱정 마세요. 안전하게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배송 기사님께 상자를 건네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했어요. 꼭 빨리 배달해 주세요. 명절 음식이라 빨리 먹어야 해요. 알겠습니다. 빠르게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배송 기사님이 떠나고 나니 홀가분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이제 좀 쉬어야겠다.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어요. 은순의 가족이 음식을 받고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죠. 늘 그렇듯 혼자였지만 오늘은 명절이니까 기분을 내보려고 노력했죠. 일어나자마자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평소엔 그냥 편한 옷 입고 지내는데 오늘은 명절이니까 좀 더 신경 썼죠.
옷장에서 꺼낸 분홍색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은수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던 옷이에요. 여보, 오늘은 우리 아들 온다고 했잖아. 문득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추석이면 항상 그렇게 말했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온 가족이 모여 떠들썩하게 명절을 보냈는데 한숨을 쉬며 거실로 나왔어요. 텔레비전을 켰더니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가족들이 모여 송편 빚고 윷놀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 모습에 괜히 마음이 울적해졌죠. 에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죠. 갈비찜, 잡채, 송편. 은순에 보내고 남은 거예요. 상을 차리면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다 먹지? 그래도 명절이니까 제대로 차려 먹어야겠다고 마음 먹었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동네 친구 박순자였어요. 주미야, 추석 잘 보내고 있어? 어머, 순자야. 어서 와. 순자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차를 끓여내오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너희 은순애는 안 왔어? 순자가 물어봤어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죠. 응, 일이 바빠서 못 왔어. 그래, 우리 애들도 못 왔어. 서울에서 살다 보니 명절에 오기가 힘들대. 순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로 위로가 되는 듯 했죠. 그래도 넌 좋겠다. 며느리랑 사이가 좋잖아. 순자의 말에 웃음 지었지만 속으로는 쓴웃음이 나왔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괜히 친구 앞에서 내색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 다들 바쁘니까 이해해야지. 그렇게 말하고 나니 제 처지가 더 서글퍼지는 것 같았어요. 순자와 한참을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순자가 돌아간 후에는 집 안 청소를 했어요. 책장 정리하다 보니 은수 어릴 때 앨범이 나왔더라고요. 앨범을 펼쳐보니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은수 돌잔치 때 사진, 첫 운동회 사진, 중학교 입학식 사진. 하나하나 보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아, 벌써 이렇게 컸구나. 중얼거리며 앨범을 덮었어요. 문득 은수에게 전화해보고 싶어졌죠. 저녁이 되자 은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여보세요, 어머니. 은수야, 추석 잘 보내고 있니? 네, 음식은 잘 받았어? 맛있게 먹었니? 은수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 순간이 왜 그리 길게 느껴지던지 네, 잘 받았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은수의 목소리에서 바쁜 기색이 느껴졌어요. 그래, 바쁘지? 그럼 끊을게. 네, 어머니. 쉬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왠지 모를 허전함이 밀려왔어요. 베란다로 나가 하늘을 바라봤죠. 둥근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달을 보며 은순의 가족 생각이 났어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제가 보낸 음식은 맛있게 먹었을까?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처음이 아니라는 걸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랬죠. 에이, 뭐 어때? 중얼거리며 다시 거실로 들어왔어요. 텔레비전을 껐더니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그 고요함이 왠지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잠자리에 들면서도 은순의 가족 생각이 났어요. 과연 그들은 저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보낸 음식을 맛있게 먹었을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게 될지.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예요.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내년에는 달라지겠지였어요. 그렇게 혼자만의 추석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텔레비전에서는 귀경 차량 행렬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허전해지더라고요. 나는 갈 곳도 올 사람도 없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아냐, 은수가 있잖아. 며느리도 손주들도.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냉장고에는 여전히 명절 음식들이 가득했죠.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 은순애는 뭘 먹었을까? 궁금증이 일었지만 또 전화하기는 뭐 하더라고요. 방해될까 봐요. 그래서 동네 공원에 가기로 했어요.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거든요. 공원에 가니 저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다들 자식들 얘기를 하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에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은 위안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서글퍼지기도 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워졌을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이 바뀐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바뀐 걸까요? 어쨌든 이렇게 또 한 해의 추석이 지나갔어요. 추석이 지나고 2주가 흘렀어요. 그동안 은수에게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항상 바쁘다며 짧게 통화를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직접 나서기로 했어요. 은수야, 이번 주말에 집에 한번 오지 그래? 손주들도 데리고. 전화로 은수를 초대했어요.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 느껴졌지만 다행히 은수가 승낙했죠. 네, 어머니. 주말에 갈게요. 근데 아내는 일이 있어서. 또 며느리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 알았어. 너랑 애들이라도 오면 되지. 전화를 끊고 나니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손주들도 보고 은수와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주말이 다가오자 분주해졌어요. 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했죠. 집 안 곳곳을 깨끗이 청소하고 손주들 잘 때 쓸 이불도 준비했어요. 드디어 토요일이 됐어요. 아침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고 손주들 선물도 포장했죠. 시계만 보고 있는데 자꾸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드디어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은수와 손주들이 서 있었죠. 어머니, 저 왔어요.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와 안기는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어요. 어이구, 우리 서진이 서윤이 왔구나. 어여 들어와. 집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어요. 은수는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손주들은 해맑게 웃으며 집안을 돌아다녔죠. 할머니, 이거 뭐예요? 서진이가 책장에 있는 인형을 가리켰어요. 그건 너희 아빠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거란다. 우와, 아빠 장난감이에요. 서윤이도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은수는 멋쩍은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에이, 그런 오래된 거 가지고 놀지 마. 왜? 너 어렸을 때 참 좋아했잖아. 옛날 생각에 잠겨 은수를 바라봤어요. 은수도 잠시 그때를 떠올리는 듯 했죠. 식사 시간이 되어 밥상을 차렸어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내놓으며 말했죠. 자, 많이들 먹어. 할머니가 정성껏 만들었어. 손주들은 좋아하며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은수도 잘 먹겠다며 수저를 들었죠. 식사하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손주들 학교 얘기, 은수 회사 얘기. 오랜만에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정말 행복했어요. 그러다 문득 추석 때 보냈던 음식이 생각났어요.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서진아, 서윤아, 추석 때 할머니가 보낸 음식 맛있게 먹었니? 손주들이 갑자기 멈칫하더니 서로 얼굴을 마주 봤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대답했죠. 할머니가 보낸 음식이요? 언제요? 응, 추석 때. 할머니가 송편이랑 갈비찜이랑 여러 가지 보냈잖아. 아, 그런 적 없는데요? 서윤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서진이도 말했어요. 난 못 봤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은수를 바라봤더니 얼굴이 굳어 있더라고요. 은수야, 너희 못 받은 거니? 은수가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게. 받기는 했는데,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하지만 더 캐물을 수는 없었죠. 손주들 앞이라서요. 아, 그래. 엄마가 착각했나 보구나.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천갈래 만갈래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은수와 손주들은 서둘러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죠. 은수가 거짓말을 한 걸까? 아니면 정말로 배송이 잘못 배달된 걸까? 하지만 가장 마음 아픈 생각은 따로 있었어요. 혹시 며느리가 그 생각을 하자 가슴이 더 아파왔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불안한 마음에 퀵 배송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퀵 배송건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혹시 잘 배달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네, 고객님. 어제 오후에 지정하신 주소로 무사히 배달 완료했습니다. 배송 완료 사진도 찍어서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못 받으셨나요? 아, 정말요? 제가 문자를 못 받나 봐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주민은 서둘러 문자함을 열어보았습니다. 그제서야 눈에 띄는 낯선 번호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첨부된 사진에는 분명 아들 집 현관문 앞에 놓인 커다란 상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네, 확인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전화를 끊은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어서 은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은수의 목소리가 들리자 입이 바짝 말랐어요. 은수야, 어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네? 아, 그게. 은수의 말이 흐려지는 걸 들으니 불안감이 커졌어요. 사실대로 말해주렴. 추석에 보낸 음식 정말 받았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짧은 순간이 왜 그리 길게 느껴지던지. 사실은 받긴 받았는데, 은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숨을 멈췄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게 아내가. 은수가 말을 멈추길래 다그쳤어요. 아내가 어쨌는데? 아내가 다 버렸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귀를 의심했죠. 뭐라고? 다시 말해봐. 죄송해요, 어머니.
아내가 음식을 받자마자 다 버렸어요. 제가 말리려고 했는데 은수의 말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버렸다는 말만 계속 맴돌더라고요. 왜 버린 거니? 겨우 이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아내가 말하길 어머니 음식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그리고 냉장고에 넣을 공간도 없었대요. 은수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밤새워 정성껏 만든 음식을 그렇게 쉽게 버렸다니. 그럼 너는 왜 말리지 않았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말리려고 했는데 아내와 싸우기 싫어서. 은수의 변명이 계속됐지만 더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남아 있었죠. 은수야, 너가 그렇게 할 줄은 몰랐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됐다. 이제 그만하자.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죠.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어요.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배신감,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 숨을 쉴 수가 없었죠.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그때 문득 손주들 생각이 났죠. 그래, 손주들은 모르는 거야. 괜히 애들한테 티내면 안 돼. 억지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손주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프더라고요.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 은수에 대한 실망감.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쩌면 내가 잘못한 걸까? 문득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제가 며느리에게 뭔가 잘못한 게 있나?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는지, 그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건지, 곧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지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 어제 내가 보낸 택배 받았니? 택배요? 아, 네, 받긴 했는데. 그래, 다행이구나. 연석이가 좋아하던 반찬이라. 어머니, 죄송한데 그 반찬 말이에요. 응? 왜 맛이 없니? 맛은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어머니, 저희한테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보내시면 곤란해요. 뭐, 건강에 안 좋다니? 네. 기름기도 많고 MSG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요. 요즘은 그런 음식 잘 안 먹거든요. 아이고, 그래도 가끔 먹는 건데. 가끔이라도 안 돼요.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건강 조심하고 있는데. 알았어, 알았어. 그럼 다음엔 싱싱한 야채나 보내줄게. 아, 그것도 곤란해요. 저희가 유기농 채소만 먹거든요. 유기농 채소만 먹는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니? 당연하죠. 어머니, 요즘 세상의 건강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 너희가 건강해야지. 근데 연석이는 어떻게 지내? 아, 연석 오빠요? 뭐 늘 그렇죠. 일하러 나가고. 그래, 연석이는 일하는데 너는 뭐 하고 있니? 여기 와보지도 않고.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오빠가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 살림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니? 급여도 얼마 안 되고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오고 제가 보기엔 그냥 핑계 같아요. 민지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연석이가 노력하고 있잖아. 노력요? 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그냥 저희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뭐라고? 내가 왜 신경 쓰면 안 되는데? 귀찮아요. 솔직히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니까. 간섭이라고? 난 그저 걱정돼서. 걱정이면 뭐예요? 도움도 안 되는 걱정은. 민지야, 그렇게 말하면 서운하지. 서운하세요?
어머니, 제 마음은 안 서운하실 것 같아요? 마음이 서운하다니? 내가 뭘 잘못했니? 자꾸 저희 생활에 간섭하시잖아요. 음식도 그렇고, 오빠 일도 그렇고, 그건 다 너희를 위해서 그러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보내주신 음식, 저희 입맛에 안 맞아요. 그리고 너무 건강에 안 좋고요.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 내가 정성껏 만든 건데. 정성이요? 어머니, 저희 입맛도 모르면서 무슨 정성이에요? 맛자가리도 하나 없는데. 야, 이 무례한 며느리야. 내가 너 위해서 밤새워 만들었는데 밤새우셨다고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 부담스러워요. 부담. 내 정성이 부담이라고? 네, 부담이에요. 어머니 도움 필요 없어요. 저희끼리 알아서 잘 살 수 있다고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도움이 필요 없다고? 네, 맞아요. 어머니 도움 필요 없어요. 오히려 방해돼요. 방해라고? 내가 너희 인생에 방해가 된다고? 네, 솔직히 그래요. 자꾸 간섭하시고, 원하지도 않는 음식 보내시고, 이런 며느리가 다 있나? 내가 너한테 이럴 줄은 몰랐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할 줄 아셨어요? 좋다. 너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할 말 있어. 뭔데요? 앞으로 너희 일에 일절 관여 안 할 테니 너희도 나한테 연락하지 마.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내 말 똑똑히 들어. 이제부터 너희가 어떻게 살든 상관 안 할 테니 너도 나 신경 쓰지 마. 알겠어? 어머니, 잠깐만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필요 있어. 너가 방해된다며? 그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해? 어머니,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이제 너희 마음대로 살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 어머니, 그래요. 알겠어요. 저도 그게 좋겠네요. 뭐?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고? 네, 맞아요. 어차피 저희 사이도 별로 안 좋았잖아요. 이런 무례한 며느리를 봤나? 어머니가 절 키우신 것도 아니면서 무슨 말씀을, 이 얘길 연석이가 들으면 뭐라고 하겠니? 오빠요? 뭐, 별말 없겠죠. 어차피 요즘 대화도 잘 안 하는 거려. 너희 둘 사이도 안 좋아진 거야? 어머니, 저희 부부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알았다. 이제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네, 그럴게요. 그리고 어머니, 뭐? 보내주신 음식 버렸어요. 다신 보내지 마세요. 감히 내 음식을. 네, 버렸어요. 어차피 먹지도 않을 거 뭐하러 놔두겠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며느리가 다 있나?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네, 알겠어요.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 보니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져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동네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던 곳이라 친숙한 곳이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자 늘 보던 친구들이 보였습니다. 박순자, 김영희, 그리고 이미경. 우리는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오랫동안 우정을 쌓아온 사이였습니다. 어머, 주미야.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 순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은 깜짝 놀라 저를 벤치에 앉히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랑 크게 싸웠어.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말해봐. 영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까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보낸 음식을 버렸다는 며느리의 말,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감정적인 대화들까지. 그 며느리가 정말 그렇게 말했다고? 미경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보낸 음식을 버렸대. 그리고는 다시는 보내지 말라더라고. 친구들의 얼굴에 분노와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어휴, 세상에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예의가 없어. 영희도 거들었습니다. 주미야, 너무 속상해하지 마. 너가 잘못한 게 아니야. 미경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친구들의 위로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며느리 말이 틀린 건 아니야. 내가 보낸 음식이 그 애들 입맛에 안 맞았나 봐. 건강에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 마음으로 정성껏 보낸 음식인데 순자가 말했습니다. 맞아. 하지만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린 것 같기도 해. 젊은 사람들 입맛에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은 내 잘못도 있지. 친구들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미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 대단해. 미경이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의 탓만 하는데 말이야. 그래도 며느리가 한 말은 너무했어. 영희가 말을 받았습니다. 좀 더 예의 바르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야.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아.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그만.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차라리 전화를 걸지 말았어야 했나 봐. 아니야, 주미야. 이런 일이 있어야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야. 순자가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솔직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내가 키운 아들이, 그리고 내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주미야. 미경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만큼 그들이 우리에게 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몫인지도 몰라. 그래, 하지만 쉽지 않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영희가 위로했습니다. 지금은 서로 감정이 격해져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고개를 들어 친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눈빛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덕분에 마음이 한결 나아졌어. 우리가 있잖아, 주미야. 순자가 말했습니다. 언제든 이야기하고 싶을 때 연락해. 우리가 다 들어줄게.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분명 저를 깊이 상처 입혔지만 어쩌면 이것이 우리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면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 차분히 생각해 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걸 생각해야지. 비록 지금은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언젠가는 이 상처도 아물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음식을 버릴 때 가만히 있던 아들놈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버렸다면 저 역시 그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앞으로는 제 삶에 충실하며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 합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 이제는 제 행복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나고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도 시작해 볼 생각입니다. 요가 클래스에 등록하고 독서 모임에도 나가볼까 합니다. 그들이 저를 잊었다면 저 역시 그들을 잊겠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 자신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아닌 오직 나로 살아가겠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 삶을 충실히 살아가며 행복을 찾을 것입니다. 그들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먼저 연락해 오지 않는 한, 저 역시 연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아프지만 당당하게, 슬프지만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기순입니다. 올해로 78살이 되었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수도권의 꽤 좋은 아파트랍니다. 어떻게 이런 좋은 집에서 살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젊었을 때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하면서 돈을 모아 겨우 작은 주택을 장만했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집값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집을 팔고 조금 더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집값이 올라서 다시 이사를 갔어요. 그렇게 몇 번 이사를 하다 보니 지금의 아파트에 살게 된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제 인생이 순탄했던 것처럼 들리겠지만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다름 아닌 제 아들 진혁이었습니다. 진혁이가 20살이 되던 해 대학에 입학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죠. 엄마, 용돈 좀 줘야겠어요. 어느 날 진혁이가 제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연히 줘야 할 돈이니 별 생각 없이 통장에서 돈을 꺼내줬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엄마, 책값이 필요해요. 엄마, 동아리 회비를 내야 해요. 엄마, MT 가는데 돈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대학 생활에는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밤낮으로 일했어요. 가게 일도 하고 틈틈이 이웃집 청소도 해주고 새벽에는 신문도 돌렸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진혁이의 요구는 끝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진혁아, 학교는 잘 다니고 있는 거지? 그러자 진혁이가 대답했어요. 그럼요, 엄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어느 날 밤 전화가 왔어요. 진혁이 친구 어머니였죠. 기순 씨, 진혁이 요즘 학교에 안 가는가 봐요. 우리 애가 그러는데 진혁이가 호프집에서 일한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날 밤 진혁이를 기다렸어요. 새벽 3시가 다 되어서야 진혁이가 들어왔어요. 진혁아, 학교는 어떻게 된 거니? 제가 물었어요. 진혁이는 처음에는 변명을 하더니 결국 모든 걸 실토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사실 1학년 2학기 때 자퇴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동안 제가 고생해서 번 돈이 다 어디로 간 건지 진혁이는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공부하기 싫어서 놀러 다녔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진혁이는 제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진혁아, 이번만 용서할 테니 다시 시작하자. 엄마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했어요. 진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고
저도 함께 울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혁이의 20대는 그렇게 흘러갔어요. 취직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력서 쓰는 비용, 면접 보러 가는 교통비를 달라고 하고는 결국 취직은 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용돈만 달라고 했죠. 엄마, 친구 결혼식에 가야 하는데 축의금 좀 줘요. 엄마, 옷이 없어서 그러는데 옷 좀 사도 돼요? 엄마,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는데 돈 좀 줘요. 그렇게 20대가 끝나가고 30대가 되었어요. 어느 날 진혁이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제 인생을 바꾸고 싶어요. 사업을 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반가웠어요. 드디어 제 아들이 정신을 차리는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곧 불안해졌어요. 사업, 어떤 사업인데? 제가 물었어요. 진혁이는 신나서 설명했어요.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엄마. 요즘 대세래요. 돈만 있으면 금방 성공할 수 있대요. 그 말을 듣고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진혁이가 제대로 된 어른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도와주기로 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제가 물었어요. 진혁이가 말했어요. 2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엄마. 6개월만 지나면 2배로 불려서 돌려드릴게요. 그 돈은 제가 노후를 위해 모아둔 큰 재산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돈을 주었어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진혁이에게서 소식이 없었어요. 어느 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진혁아, 사업은 어떻게 돼가? 그러자 진혁이가 고개를 숙이더니 말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다 날렸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동안 제가 고생해서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근데 엄마,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진혁이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리야? 제 물음에 진혁이가 대답했어요. 사업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그것도 다 날렸어요. 이자가 너무 비싸서 갚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더 이상 제가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진혁아, 이번엔 너가 알아서 해결해야 해. 엄마가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혁이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제 눈빛을 보고는 알아챘나 봐요. 알겠어요, 엄마.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진혁이는 돌아갔어요. 그 후로 몇 달 동안 진혁이의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했지만 이번만큼은 진혁이 스스로 해결하길 바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진혁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제가 드디어 빚을 다 갚았어요. 놀라워서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큰 빚을 갚은 거야? 진혁이가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주식에 투자했어요. 운이 좋았죠. 한 주식이 갑자기 크게 올라서 빚을 갚을 수 있었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 다행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해야 해. 진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이번 일을 통해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진혁이의 30대가 지나갔어요. 세월이 참 빠르더라고요. 어느새 진혁이가 40대 중반이 되었어요. 하지만 나이만 들었지 철은 들지 않았어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인터폰으로 물었더니 진혁이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엄마, 저예요. 진혁이에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진혁이가 아침부터 찾아오는 건 항상 돈 때문이었거든요. 한숨을 깊게 내쉬고 문을 열어줬어요. 어서 와라. 진혁이가 들어오자마자 눈치를 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기 좀 급해서 그러는데요. 역시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무슨 일인데? 제가 물었죠. 진혁이가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저 돈이 좀 필요해요. 얼마나? 5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5천만 원이라니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큰 돈을 어디에 쓰려고 그래? 제 질문에 진혁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사실 노름 빚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애써 참았죠. 진여가, 넌 40대 중반이야. 이제 그만 철 좀 들어야 하지 않겠니? 알아요, 엄마. 하지만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말을 들으니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20대 때도 30대 때도 똑같은 말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진여가, 엄마가 너한테 약속했던 거 기억나니? 40살 이후로는 더 이상 돈을 주지 않겠다고. 진혁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엄마, 이건 다르잖아요. 제가 정말 위험해요. 빚을 갚지 않으면. 그의 말을 자르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 진여가, 이제 너가 스스로 살아갈 때야. 엄마가 평생 너를 책임질 순 없어. 그 말을 듣자 진혁이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전 엄마 아들이잖아요. 그래, 넌 내 아들이야. 하지만 이제 어른이야. 너의 문제는 너가 해결해야 해. 진혁이의 눈에서 분노가 번쩍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거실에 있던 TV를 발로 걷어찼어요. TV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진여가, 이러지 마. 제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진혁이는 계속해서 집안 물건들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꽃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책장에서 책들을 바닥에 쏟아냈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요. 진혁이가 소리치며 벽에 걸려있던 가족사진 액자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액자가 산산조각 났어요. 그 액자에는 진혁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가슴이 아팠지만 이번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진여가, 그만해.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제 말에 진혁이가 놀란 듯 쳐다봤어요. 하지만 곧 다시 화를 내기 시작했죠. 신고해요. 어차피 전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그 순간 옆집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으세요? 기순 씨, 무슨 일 있나요? 옆집 김 여사의 목소리였어요. 진혁이는 그 소리를 듣자 당황한 듯 했어요. 엄마,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꼭 갚을게요. 진혁이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진여가, 이제 그만 가렴. 진혁이의 눈에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현관으로 뛰어가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옆집 김 여사가 문을 두드렸어요. 기순 씨, 괜찮으세요?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어요. 괜찮아요. 김 여사, 우리 아들이 좀 흥분해서 그래요. 김 여사가 놀란 눈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많이 다치지는 않으셨어요? 네, 전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저는 망가진 집안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바닥에 흩어진 가족 사진을 주워들었어요.
사진 속 어린 진혁이의 웃는 얼굴이 보였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진혁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동안 잠을 설쳤어요. 불안한 마음에 자꾸 현관문 잠금 장치를 확인하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곤 했죠. 하지만 그래도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진혁이에게 더 이상 돈을 주지 않겠다는 결심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TV를 보며 잠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대신 문을 더 세게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어요. 진혁이가 낯선 남자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남자들은 건장하고 무서워 보였어요. 진혁이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해 보였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진혁이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전 여전히 단호했죠. 진혁아, 이게 무슨 짓이니? 이 사람들은 누구야? 제가 물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아주머니, 우리는 진혁이 형님의 채권자들이에요. 돈을 갚지 않으면 큰일 날 겁니다. 아주머니, 우리도 이러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진혁이 형님이 우리한테 빚진 게 얼마인 줄 아세요? 5천만 원이에요. 적은 돈 아니죠? 다른 남자가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우리도 가족이 있고 먹고 살아야 해요. 진혁이 형님이 우리 돈으로 노름하고 놀러 다닐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돈이 없다니요. 첫 번째 남자가 다시 말했어요. 아주머니, 우리가 들리는 얘기로는 아주머니, 객이 꽤 부자라면서요. 그 돈 중에서 5천만 원만 주시면 돼요. 아들 인생 구하는 셈 치시면 되잖아요. 하지만 전 여전히 단호했죠. 그래도 이렇게 남의 집에 침입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불법이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자 세 번째 남자가 불쑥 말을 꺼냈어요. 아주머니, 우리도 알아요. 이게 불법인 거. 하지만 우리도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진혁이 형님이 계속 연락을 피하고 돈을 갚을 생각을 안 하니까요. 두 번째 남자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래요, 아주머니. 우리가 이러는 것도 다 진혁이 형님 때문이에요. 형님이 제발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돈을 갚아달라고 했는데 계속 미루기만 하더라고요. 첫 번째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우리도 이러기 싫어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없어요. 오늘 안에 돈을 받아가지 않으면 글쎄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죠. 진혁아,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제가 물었어요. 진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 돈 안 갚으면 저 정말 큰일 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 순간 한 남자가 갑자기 거실로 들어와 테이블을 뒤집어 엎었어요. 꽃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물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야, 뭐 하는 거야? 제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다른 남자들도 집 안으로 들어와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제 보석함을 찾아 그 안의 귀중품들을 꺼내가더라고요. 그만해. 제발 그만해. 제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은 척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집안을 헤집고 다녔어요.
부엌으로 간 남자는 그릇들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고, 침실로 간 남자는 옷장을 열어 옷가지들을 바닥에 쏟아냈어요. 진혁이는 그저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진여가, 이러면 안 돼. 제발 그만하라고 해. 제가 애원했지만 진혁이는 고개만 숙일 뿐이었어요. 남자들 중 하나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이 무서웠어요. 아주머니, 우리가 원하는 건 돈뿐이에요. 돈만 주면 아무 일 없었던 걸로 하죠. 그의 말에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순 없었어요. 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때였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옆집인데 지금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누군가 침입한 것 같아요. 옆집 김 여사의 목소리였어요. 그 소리를 듣자 남자들의 얼굴색이 변했어요. 큰일 났다. 빨리 나가자. 한 남자가 소리쳤어요. 그들은 서둘러 집 안에 있던 물건들을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진혁이도 그들을 따라 나갔어요. 진여가, 제가 소리쳤지만 진혁이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달아났어요. 잠시 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범인들은 모두 사라진 뒤였어요. 경찰이 도착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조서를 작성했어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망연자실한 채 엉망이 된 집안을 바라봤어요. 바닥에는 깨진 그릇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어요. 제 소중한 보석들도 모두 사라졌고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내 아들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내 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한동안 그렇게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 끔찍한 사건 이후 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눈만 감으면 진혁이와 그 무서운 남자들이 나타나 저를 위협하는 꿈을 꾸곤 했죠. 잠에서 깨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이렇게 살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헬쑥해진 얼굴, 불안해 보이는 눈빛.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그제서야 실감이 났어요. 이대로는 안 돼.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문득 옆집 김 여사가 생각났어요. 김 여사는 제 또래로 늘 저를 챙겨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라면 뭔가 좋은 조언을 해주실 것 같았어요. 저는 김 여사 집을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리자 김 여사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 기순 씨, 어서 와요. 안 그래도 걱정하고 있었어요. 김 여사의 따뜻한 미소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나 봐요. 김 여사님,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진혁이의 행동, 채권자들의 위협, 그리고 제가 느끼는 두려움까지. 김 여사는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셨어요. 기순 씨, 정말 힘들었겠어요. 김 여사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손길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근데 말이에요. 기순 씨, 제 생각에는 이 집을 떠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김 여사의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이 집을 떠나다뇨? 네, 요양원은 어떠세요? 거기가 기순 씨한테 더 안전하고 편안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직 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요양원이라니. 하지만 김 여사의 설명을 들을수록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았어요. 요양원에는 24시간 직원들이 있어서 안전해요. 또 같은 또래 분들과 어울릴 수 있어 외롭지도 않을 거예요. 무엇보다 진혁이나 그 사람들이 찾아올 걱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 김 여사의 말씀이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죠. 그래도 이 집을 두고 어떻게? 그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기순 씨의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나중에 마음의 준비가 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김 여사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지금은 제 안전이 가장 중요한 때예요. 그날부터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김 여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죠. 인터넷으로 정보도 찾아보고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도 받았어요. 여러 곳을 비교해 본 끝에 평판이 좋은 한 곳을 선택했어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어 공기도 좋고 주변 경치도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어요. 김 여사와 함께 요양원을 찾아갔어요. 멀리서 보이는 건물이 생각보다 깨끗하고 좋아 보였어요. 현관에 들어서자 친절한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박기순 님이시죠? 오늘 상담 예약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원장실로 모시겠습니다. 원장실에 들어가자 중년의 여성분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박기순님. 저는 이 요양원의 원장 김미영입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원장님께 제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원장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박기순님의 상황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 요양원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장기 요양 등급이 없으시면 비용이 꽤 비쌉니다. 괜찮으실까요? 순간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지금 제게 필요한 건 안정과 평화예요. 돈은 그 다음 문제죠. 네, 괜찮습니다. 비용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 대답에 원장님이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입소 절차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입소 절차가 시작됐어요.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건강검진도 받았어요. 입소 날짜도 정했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 집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도 있었어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한 설렘. 이런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집에 도착해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옷장을 열어보니 추억의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진혁이의 어릴 적 사진, 남편과 찍은 사진들. 하나하나 손에 쥐고 추억에 잠기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어 있었어요.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하는 의문도 들었고요. 하지만 더 이상 돌이킬 순 없었어요.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으니까요.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지만 지금은 꽤 편안해졌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식사 시간에 맞춰 식당에 가고 오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규칙적인 생활이 저를 안정시켜 주더라고요. 박기수님,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만난 간호사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덕분에 아주 좋아요.
요즘 들어 잠도 잘 자고 식욕도 좋아졌어요. 제 대답에 간호사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다행이에요. 처음 오셨을 때는 많이 우울해 보이셨거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불안에 떨며 밤잠을 설치던 나날들, 아들 진혁이 생각에 한숨만 쉬던 날들. 지금의 저와는 정말 다르네요. 요양원에서의 일과는 단순하지만 평화로워요. 아침 산책 후에는 요가 교실에 참여해요.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잘 안 됐는데 이제는 꽤 유연해졌답니다. 기순 씨, 오늘은 꽃 만들기 해요. 같이 해요? 점심 식사 후 휴게실에서 만난 김할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김할머니는 제 또래로 요양원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친절하게 대해주신 분이에요. 네, 좋아요. 근데 전 손재주가 없어서.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재미있을 거예요. 김할머니의 권유로 꽃 만들기에 참여했어요. 색색의 종이로 예쁜 꽃을 만드는 작업이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완성된 꽃을 보니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와, 기순 씨가 만든 꽃 정말 예쁘네요. 옆에 있던 이 할머니가 칭찬해 주셨어요. 그 말에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진혁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아프지는 않아요. 이제는 그 아이의 인생은 그 아이의 몫이라는 걸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새로운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만났답니다. 휴게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박기순 어르신. 저는 새로운 사회복지사 이민우라고 합니다.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놀라 책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이 진혁이와 너무 닮았거든요. 아, 네. 반갑습니다.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민우 선생님은 제 반응을 눈치챘나 봐요. 어르신, 혹시 제가 아는 사람과 닮았나요? 아, 네. 제 아들과 좀 닮으셨네요. 제 대답에 이민우 선생님이 밝게 웃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저도 어르신 아들처럼 잘 모시겠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찡해졌어요. 진혁이와 외모는 비슷해도 말투나 태도는 전혀 달랐거든요. 이민우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와 공손한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이민우 선생님이 자주 제 방을 찾아왔어요. 안부도 물어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처음에는 그저 직업상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의 진심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오늘은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어느 날 저녁 이민우 선생님이 제 방을 찾아왔어요. 오늘요? 아침에 산책하고 점심에는 김 할머니랑 꽃 구경 갔다 왔어요. 와, 꽃 구경이요? 어디로 가셨어요? 요양원 뒤편에 있는 작은 공원이에요. 거기 벚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아, 그 공원이요. 저도 한번 가봐야겠어요. 어르신, 혹시 젊으셨을 때 좋아하셨던 꽃이 있으세요? 그 질문에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20살 때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그때 처음 본 개나리가 너무 예뻐서 지금도 개나리를 보면 그때 생각이 나요. 그렇군요. 어르신의 젊은 시절이 궁금해지네요. 더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민우 선생님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호기심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했죠. 그때는 말이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민우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더라고요. 때로는 웃고, 때로는 안타까워하며 그의 반응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그 힘든 시절을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어.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싶지만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오랜만에 제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거든요. 그 후로 이민우 선생님과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는 제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조언을 구하기도 했죠. 어르신, 제가 요즘 고민이 있어서요. 그래? 무슨 고민인데? 제 여자친구와 결혼을 할까 고민 중이에요. 아직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서. 그의 고민을 들으며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저도 그때 비슷한 고민을 했었죠. 민우야, 돈이 전부는 아니야. 서로 사랑하고 믿는다면 그게 가장 큰 재산이지. 제 말에 이민우 선생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어르신도 그렇게 결혼하셨어요? 그럼 나도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 하지만 서로 믿고 사랑했기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이민우 선생님이 제 마음속에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의 존경심 어린 태도와 성실함이 제게 잃어버렸던 신뢰를 되찾게 해주었거든요. 어르신,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제 친어머니 같아요. 어느 날 이민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나도 너가 우리 아들 같아. 그 순간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의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야 제가 이곳에 온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기 위해서 제 인생에 이렇게 따뜻한 변화가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요양원에 온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네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제 마음도 많이 변했어요. 요즘 들어 자주 생각에 잠기곤 해요. 창밖으로 보이는 나뭇잎들이 푸르렀다가 노랗게 물들고 또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제 인생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젊었을 때는 그저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 바쁘게 살았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이 들어 있더라고요. 진혁이를 키우는 데 온 정성을 다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글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리 좋지 않았죠. 그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다 여기까지 오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은 진혁이를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대신 안타까움이 더 크게 느껴져요. 어쩌면 제가 진혁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작 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지. 정작 제 행복은 뒷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겠어.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며 그렇게 다짐했어요. 그러던 중 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제 재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요. 아파트 값이 꽤 되니까요. 집값이 오르면서 자산 가치도 많이 늘었거든요. 원래는 당연히 진혁이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진혁이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그 아이가 또 잘못된 길로 갈 것 같아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 새로운 사람이 자리 잡았어요. 바로 민우예요. 민우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 아이는 제게 잃어버렸던 신뢰와 사랑을 다시 찾게 해줬어요. 다른 노인분들에게도 항상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라면
제 재산을 의미 있게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제 사후의 모든 재산을 민우에게 상속하기로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했죠. 하지만 결국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어요.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바로 행동으로 옮겼죠.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 제가 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오랫동안 우리 가족의 법률 문제를 도와주신 박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유언장 작성을 부탁드렸죠.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요양원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날 박 변호사님이 오셔서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셨죠. 이제 남은 건 민우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일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좀 떨렸어요. 민우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도 되고요. 민우야,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민우를 제 방으로 불렀어요. 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민우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앉아봐. 민우야, 내가 할 얘기가 있어. 민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민우야,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네? 뭘 주신다고요? 내 재산 말이야. 내가 죽고 나면 모든 재산을 너가 가졌으면 해. 그 말을 듣자 민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네.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순 없어요. 민우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왜 안 돼? 내 마음이야. 하지만 어르신, 아드님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제가... 민우의 얼굴에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오히려 제 마음이 더 확고해졌어요. 내 아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어. 그 애한텐 이제 돈이 아니라 다른 게 필요해. 민우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어르신, 전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인데요.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너가 한 일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니? 넌 나에게 새 삶을 줬어. 그리고 넌 다른 노인들에게도 이렇게 잘해주잖아. 내 재산을 너가 가지면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을 거야. 제 말을 듣고 있던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르신, 전 정말 모르겠어요. 이렇게 큰 걸 받아도 되는 건지. 받아도 돼. 민우야.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민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죠. 알겠습니다, 어르신. 하지만 전 절대 이 돈을 제 멋대로 쓰지 않을 거예요. 어르신의 뜻대로 의미 있게 사용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다. 민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제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이렇게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어쩌면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르겠어요. 제 재산이 민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여러분은 제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잘한 걸까요? 아니면 너무 성급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궁금하네요.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어요.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요양원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진혁이었어요. 어떻게 이곳을 알아냈는지 모르겠지만 진혁이가 요양원을 찾아온 거예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쌓아온 평화로운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죄송합니다만 면회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요양원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뭔 소리예요? 난 어머니 아들이라고요. 당장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세요. 진혁이의 고함 소리가 요양원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노인분들도 놀라 방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했죠. 그때 민우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드님이 오셨다고 해서. 민우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괜찮아. 민우야. 난 진혁이를 만날 생각이 없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우가 안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알겠습니다, 어르신. 제가 가서 상황을 정리하고 올게요. 민우가 나가고 나니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천둥벼락이 치는 것처럼 시끄러웠죠. 진혁이를 보고 싶은 마음과 보기 싫은 마음이 뒤엉켜 있었어요. 잠시 후 민우가 돌아왔어요. 어르신, 아드님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뭐야, 민우야? 아드님이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계속 요양원 주변을 맴돌겠다고. 그 말을 듣자 한숨이 나왔어요. 역시 진혁이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군요. 그날 이후로 진혁이는 매일같이 요양원을 찾아왔어요. 어떤 날은 로비에서 고성을 지르고 또 어떤 날은 울면서 용서를 구하기도 했죠. 어머니, 제발 저 좀 만나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이러시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제발요. 진혁이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이제 더 이상 진혁이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요양원 직원들에게 부탁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제 아들을 만나지 않을 거예요. 절대 제 방에 들이지 말아주세요. 직원들은 제 뜻을 존중해 주었어요. 그들도 진혁이의 과거 행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며칠이 지나자 진혁이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애원하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죠. 어머니, 이러시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내가 어머니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협박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굳건했어요. 오히려 이런 진혁이의 모습을 보니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민우야,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방을 찾아온 민우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어르신, 아드님이 계속 이러시면. 내가 알아서 할게. 넌 그저 너의 일에 집중해. 민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제 뜻을 존중해 주었어요.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까요? 진혁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포기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우가 제 방으로 뛰어왔어요. 어르신, 큰일 났어요! 아드님이! 왜? 무슨 일이야? 아드님이 요양원을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어르신을 강제로 가둬놓고 있다면서요. 순간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그럼 경찰이 오면 내가 직접 이야기하면 되겠네. 제 태연한 반응에 민우가 놀란 듯 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 진혁이가 뭘 하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들려 저도 놀랐어요. 정말 제 마음이 이렇게 강해졌나 봐요. 결국 경찰이 요양원을 찾아왔어요. 저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죠. 제가 자발적으로 이곳에 머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것을요. 경찰은 제 의사를 확인하고 돌아갔어요. 그 후로 진혁이의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아마도 이제 정말 포기한 모양이에요. 이 사건을 겪고 나니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민우야, 나 좀 도와줄래? 어느 날 민우를 불렀어요. 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난 이제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어. 우리가 요양원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 같은 게 있을까? 민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정말 좋은 생각이세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날부터 우리는 요양원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다른 노인분들을 돕는 일부터 요양원 텃밭 가꾸기, 지역 아동들을 위한 그림책 읽어주기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죠. 어르신, 이건 어떠세요? 요양원에서 바자회를 열어 수익금을 기부하는 건요? 민우가 제안했어요. 오,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내가 만든 뜨개질 작품도 팔 수 있겠어. 우리의 대화는 즐겁고 활기찼어요. 이렇게 새로운 목표가 생기니 하루하루가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후회도 많고 아쉬움도 많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들을 뒤로하고 앞만 보고 나아가려고 해요. 제 남은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사실 진혁이 생각을 완전히 떨쳐버릴 순 없어요. 그 애는 제 몸에서 나온 핏줄이니까요. 때로는 밤중에 깨어나 진혁이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곤 해요. 그때는 참 순수하고 귀여웠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혁이의 인생은 진혁이의 몫이라는 걸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애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순 없어요. 오히려 제가 계속 도와주는 게 진혁이의 성장을 방해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진혁이를 완전히 놓아주기로요. 제 재산을 줄 생각도 없고 더 이상 만날 생각도 없어요. 어쩌면 이게 진혁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지도 모르겠어요. 대신 저는 제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민우와 함께 계획한 봉사활동들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고 싶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진혁이도 자신의 길을 찾지 않을까요? 모성애라는 게 참 이상해요. 지금도 가슴 한구석이 아프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해요. 이게 진정한 사랑일지도 모르겠어요. 놓아주는 것, 그리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제 정말 끝이에요. 진혁이와의 관계도 그동안의 고민도 모두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제 남은 인생은 오로지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예요. 민우와 함께 계획한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아갈 거예요. 어쩌면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어려운 결정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 결정이 옳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후회하기도 하셨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우리에겐 아직 살아갈 날들이 남아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죠. 앞으로 어떤 멋진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장이 열리기를 바랄게요. 이제 저는 떠나볼게요. 새로운 모험을 향해서요. 여러분도 언제나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인생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요.